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여름방학에 들어갔고, 상가들에는 한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매미소리가 가득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나무들은 더욱 짙어지고, 계곡과 바다는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마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나라 안팎에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국민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탓하기보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책임을 다하고, 기업인은 기업인의 일을 하며, 농민은 땅을 지키고, 근로자는 자신의 일터를 지켜야 합니다. 예술가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바르게 해나갈 때 어지러운 사회도 차츰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새생명 강명에도 생명과 나눔이라는 본래의 뜻을 잊지 않고 의료 지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학방송에서는 사진작가이면서 시인인 옥순석 시인의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할 작품은 오후의 비, 사랑, 흙탕물 사랑입니다. 옥순석 시인은 사진가의 섬세한 눈으로 빗방울과 장가, 손과 뒷모습, 산기를 흐르는 흙탕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풍경 안에 사랑과 그리운 마음을 담아냅니다. 사진 예술이 한순간에 빛과 풍경을 붙잡는 예술이라면 문학 예술은 그 풍경 속에 숨어있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예술일 것입니다. 오늘 옥순석 시인의 세 편의 시를 통해 사진과 문학이 어떻게 만나고 평범한 풍경이 어떻게 한 편의 시로 다시 태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의도사 방송이 좋은 문학 작품을 더 많은 분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지역의 문학인과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순석 시인의 비와 사랑 그리고 그리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신 두 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시인은 옥순석 시인입니다. 옥순석 시인은 사진작가이기도 합니다. 사진가는 세상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뻥 하나, 산길의 돌틈을 거르는 물, 창가에 맺힌 작은 흔적까지도 사진가의 눈에는 하나의 장면이 되고 작품이 됩니다. 옥순석 시인의 시에는 그런 사진가의 시선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세 편입니다. 오후의 비, 사랑, 흙탕물 사랑. 세 작품은 모두 사랑과 그리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그립다고 고백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비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모습, 창문을 타고 부르는 물방울, 산길의 맑은 물이 흙탕물로 변하는 모습처럼 눈에 보이는 장면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옥순석 시인의 작품은 사진예술과 문학예술이 만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세 편의 시를 차례로 감상한 뒤 각 작품의 시어와 이미지 사진가로서의 시선 그리고 세 작품의 공통으로 흐르는 사랑과 부재의 정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옥순석 시인의 오후의 비입니다. 그냥
선생님의 낭송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의 비, 옥순석, 동글동글 동그란 마음 들려 내리는 날, 한 방울 두 방울 그리움 되어 내리는 비는 또르르 부르고 불러 내리는 비는 그리움 눈물 되어 찾아가는 곳 그대의 차.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 어린 시절 동료 같은 느낌도 들고 창문에 맺힌 빗방울도 떠오릅니다. 문양 시인님은 낭송하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까? 네, 이 작품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아주 맑고 단순한 언어로 그려냅니다. 동글동글, 한 방울 두 방울, 또르르와 같은 말을 빗방울의 모양과 움직임을 직접 눈앞에 보여주는 듯 합니다. 시인은 동그랗게 맺혀 부르는 빗방울을 단순한 물방울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빗방울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그리움과 눈물을 실어 그대의 창가로 보냅니다. 사진작가인 옥순석 시인의 눈에는 빗방울 하나도 하나의 아름다운 피사체가 됩니다. 둥근 빗방울의 모양과 유리창을 타고 부르는 움직임이 시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유리창에 동그랗게 맺혔다가 또르르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보였습니다. 시의 첫말이 동글동글이잖아요. 어렵고 무거운 말로 시작하지 않고 누구나 바로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말로 시작합니다. 특히 동그란 마음 들려 이 표현이 참 따뜻합니다. 마음은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시인은 마음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굴립니다. 마음을 굴린다는 재미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너무 굴리면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닐까요? 잘 굴리면은 큰데 창가로 가고, 잘못 굴리면 엉뚱한 쪽으로 가시잖아요. 때릴 때는, 엉뚱한 데 가고 나서는 이게 상시가 아니고 사건시가. 또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역시 사랑에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군요. 김 시인님, 이 시에서 사진작가의 시선은 어디에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예, 첫째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진가는 대상을 볼 때 빛만 아니고 모양을 봅니다. 빗방울이 굵은지 길게 느려지는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살핍니다. 동글동글한 빗방울 그리고 또르르 구르고 굴러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사진은 절기된 예술이라고 하지만 좋은 사진 안에는 움직이기 전과 움직인 뒤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창문 위에 빗방울을 찍으면은 우리는 그 빗방울이 조금 뒤 어디로 흘러갈지까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옥순석 시인은 그 움직임을 이 시 속에서, 그러니까 사진 속의 움직임을 시 속에서의 동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도 빗방울이 맺히고 다음 장면에서는 흘러가고 마지막에는 그대의 창가에 도착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의 짧은 시지만은 작은 영상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움이 되고 마지막에는 눈물이 됩니다. 비가 그리움으로 그리움이 눈물로 변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반복도 좋았습니다. 내리는 비는 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반복이 실제 빗소리처럼 들립니다. 비는 한 방울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톡, 톡, 또르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움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생각을 부릅니다. 그리움이 이자까지 듣는 거네요. 네. 그리움의 이자는 그 이자 제한법 혹시 아세요? 이자 제한법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의 이자는 그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완전히 장기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움은 빨리 갚아야 합니다. 연락할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누나 방송이면서 연애 상담 방송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이 그대의 창입니다. 근데 왜 하필 창일까요? 네, 창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마음은 그대에게 도착했지만 창문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따뜻하면서도 반갑습니다. 비는 창가까지 갔는데 그대가 그 비를 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시인이 직접 그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이 비가 되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다면은 흐린 창밖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고 유리 위에는 빗방울 하나가 흐르는 어쩌면은 굉장히 정적인 것 같은 동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옥순석 시인은 사진으로 빗방울의 모양을 잡고 시로 그 빗방울이 품은 마음을 보여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작품 사랑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 시인님께서 작성해 주시겠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보내면 어떻게요? 앵커가 시키면은 해야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 사랑, 순서. 사랑은 웃음 끝에서 웃고 웃음 뒤에서 다시 웃고 서로를 믿어내면서 서로에게 밀려가고 놓친 손을 잡았다가 다시 잡은 손을 놓친다. 등을 돌려 걷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오래도록 쓰다듬는다. 사랑은 눈 없고 귀 없는 시인처럼 다가와 겨우 한편의 시만 남긴 채 살아가다. 시인의 사랑은 노래를 부르는 입만 살아 있었다. 등을 돌려 걷다가도 문득 멈춰서서라는 제목도 사진 같은 장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돌아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돌아서는 사람의 얼굴은 등만 보입니다. 그런데 걸음을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아올지 그대로 갈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멈췄다는 사실만 보여줍니다. 좋은 사진은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이게 동양화 같은 데서도 이 여백의 미라는 게 있죠. 네. 오늘 작구시가 현실로 내려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들으니 작품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중심이 되는 구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오래도록 쓰다듬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을 상처를 전혀 주지 않는 관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이 곁에 남아 그 상처를 쓰다듬습니다. 이 안에는 미안함과 후회, 연민, 애정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예, 치료한다거나 낫게 한다고 하지 않고
쓰다듬는다고 관점도 참 좋습니다. 사랑이 모든 상처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머물러 줄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랑이 눈 없고 귀 없는 시인처럼 왔다가 한편에 시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시인도 감상에 빠지면은 현실을 놓치게 되고 발만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입만 살아 있다가 일종의 자기 풍자가 될 것입니다. 앞부분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마지막 한 줄이 가볍게 비틀지. 네, 저는 그 마지막이 좋습니다. 시인이 자신을 너무 위대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로는 잘했지만 행동으로 지키지 못했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100편 쓰는 것보다 설거지 한 번이 더 감동적일 때도 있지요. 맞습니다. 바로 입니다. 당신을 위해 이 시를 썼소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하는 게 더 강하게 쉽겠죠. 흙탕물 사랑은 선악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윤양 시인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엠브께서 공짜로 진화하려고 하시지 말고 마지막 시는 엠브께서 낭송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찬스입니다. 거치야 한 페이지 일단 맞는데 슬쩍 뜨는 게 그러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흙탕물 사랑 오순서 선악산에 닭달비가 내린다. 그대와 걷던 산길 돌 틈에 맑은 물이 흘렀는데 오늘 내린 작달비에는 피멍든 그림만 얼어물었습니다. 아, 님이여, 짙어진 그리움에 병든 외로 작달비 돌틈을 지나려거든 그때의 기억까지 씻어가 주오. 그대 없는 오늘 선악산에는 붉게 멍든 흙탕물만 내려오네요. 앞에 오후의 비는 동글동글하고 또르르 내리는 비였는데 이번에는 작달비입니다. 비도 사랑의 상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최낙일 선생님이 시를 소개할 때 와달비가 등장했는데 이 와달비가 작달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와달비는 경남 고성지방의 사투리지만 반면에 작달비는 표준말입니다. 둘 다 갑자기 내리는 비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는 창가를 찾아가는 부드러운 비이고 이번 비는 산을 휘둘리면서 쏟아지는 거친 비입니다. 그 작달비죠. 사랑이 잘 될 때는 무슬비고 헤어지고 나면 작달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장마는 오래된 사람인가요? 참 비옥하게 지긋지긋한 사람이 뭐 그런 게 뭐. 끝나지 않은 사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장마가 끝날 때 하면서. 근데 올해는 장마가 이 남부 지방에는 장마가 아예 없었죠. 네. 뭐 장마가 온다고 하면서도 아예 비 구경을 못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작달이라는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작달비는 국어사전상으로 보면은 굵고 세차게 내리는 비를 뜻합니다. 표준말이라고 아까 표준말이라고 하셨죠. 도슬비하고 있을 때하고는 내리는 질감이 다릅니다. 작달이라는 말 자체에 굵은 막대 같은 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악산에 돌과 흙을 세게 두드리면서 쏟아지는 장면이 떠오르죠. 잘 쓰지 않은 어찌 보면은 토속적인 의리 같기도 하지만 표준말이더라고요. 시인의 역할이 그 나라의 말을 아름답게 꾸미고 만드는 것이면서 오래된 고우도 찾아내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시 따듬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네. 저는 생추의 변화가 좋았습니다. 그대와 함께 걷던 데에는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없는 오늘은 붉은 흠창물이 흐릅니다. 같은 선악산이고 같은 돌문인데 함께 걷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산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한 것이겠죠. 네. 아까 이 선생님, 함께 걷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함께 걷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풍경은 더 많이 변합니다. 좋은 사람, 예쁜 사람하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같이 걷는 사람이 영 험악한 사람이면은 그 풍경이 좋을 리가 없죠. 사진도 찍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같은 산을 찍어도 기쁜 날에는 밝고 맑은 옥순석 시인은 흙탕물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상처가 산과 물에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멍든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매우 시각적입니다. 물이 아니라 그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사진가이기 때문에 눈앞의 풍경을 한 장의 그림처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림이 아니라 피멍이 든 그림입니다. 붉은 흙을 사람의 몸에 드는 멍으로 바꾸었습니다. 산이 멍들고 물이 멍들고 결국에 시인의 마음까지 멍든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이 뒤에 젖어 깊게 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입니다. 그때의 기억까지 씻어가줘라고 했는데 네가 기억까지 정말 씻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씻어갈 수 없을 겁니다. 씻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가 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잊었다면 씻어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다만 병든 외로움이라는 표현에서는 상당히 깊은 상처가 느껴집니다. 그리움이 아름다운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외로움을 병들게 합니다. 사랑했던 기억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부재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들은 지나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붉은 흙탕물이 내려오는 장면만 보여줍니다. 시인이 나는 몹시 아프다고 직접 외치는 대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색으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진가가 자기 예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사진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구도가 좋을까요? 전경에는 붉은 흙탕물을 걷고 중간에는 젖은 돌과 산길이 보면 좋겠죠. 그리고 멀리 한 사람이 걸어가거나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빈 산길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재가 더 크게 볼 수 있을 때까요. 네, 저는 우산 두 개가 아니라 우산 하나만 놓여 있어도 좋겠습니다. 함께 걷던 길인데 세 작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후의 빛, 사랑, 흙탕물 사랑. 세 편을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랑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후제로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오후의 비는 그대를 향해 마음이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동그란 마음이 빗방울 되어 그대의 창가를 찾아갑니다. 사랑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고 밀고 당기고 손을 잡았다가 놓습니다. 흙탕물 사랑에서는 그 사람이 떠난 뒤의 풍경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맑은 빗방울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붉은 흙탕물이 됩니다. 사랑이 처음에는 투명했는데 나중에는 흙이 섞였군요. 예, 오물이죠. 사람이 오래 만나면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 속에는 그래서 흙을 만나던 사랑으로 시간을 지나면서 기쁨과 오해, 상처와 후회를 함께 두게 됩니다. 그러나 흙탕물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길의 흔적이 들어 있습니다. 손석 시인의 작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장면이 유명하다는 점입니다. 빗방울, 창가, 손, 뒷모습, 산길, 돌틈, 흙탕물처럼 실제로 촬영할 수 있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사진 작가로서 오랫동안 사물을 관찰해온 눈이 이 시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보이는 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빗방울 안에 그리움을 넣고 손의 움직임에 사랑의 모습을 넣고 흙탕물에 상처와 부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 외부 풍경을 담은다면 시는 그 풍경 안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동글동글, 한 방울 두 방울, 또르르, 짝다리처럼 친근하고 소리감 있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려운 철학 용어를 쓰지 않아도 사랑의 감정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자신의 경험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동화 작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시어가 맑다는 것은 시인의 감성이 그만큼 맑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김 시인님은 세 작품 가운데 가장 사진적인 작품을 하나 고르신다면 이게 하나를, 셋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게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고, 실제, 네, 굳이 본다면 저는 흙탕물 사람을 보겠습니다. 맑은 물과 붉은 흙탕물의 색채 대비가 강합니다. 선악산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도 있고 작달비하고 돌tum이라는 질감도 보여줍니다. 사진 한 장으로 옮기기에는 좋은 요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윤양 시인님이 가장 사진적인 부분을 고른다면요? 네, 저는 오후의 비입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빗방울이 그대의 창가까지 가는 움직임이 예쁩니다. 낭송할 때도 동글동글, 한 방울 두 방울, 또르르의 리듬을 살리면 듣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마지막 구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인의 사랑은 일만 살아있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 세 사람도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방송은 원래 이걸로만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입만 살아있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대담을 하면서 확실히 느낀 것은 사진과 시가 아주 가까운 예술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진은 순간을 붙잡고 시는 그 순간에 담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진은 눈앞에서 사라지는 빛을 기록하고 시는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사람과 기억을 기록합니다. 옥순석 시인은 카메라로 풍경을 바라보고 시의 언어로 그 풍경 속에 숨어있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은 단순히 비에 관한 시가 아닙니다. 비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마음에 관한 시입니다. 창가에 흐르는 비도 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사진작가이자 시인인 옥순석 시인의 세 작품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후의 비에서는 동그란 빗방울이 그리움과 눈물이 되어 그대의 창가를 찾아갔습니다. 사랑에서는 웃음과 웃음, 밀어냄과 다가감. 여기서 지금 다시 방금 웃음과 웃음 그랬거든.